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황진아입니다. 네, 책과 소통하는 남자 북마스터 이창현입니다. 책 만드는 사람 안희곤입니다. 수요일 저녁엔 좋은 책과 영화 한 잔 어떠세요? 영화평론가 윤성은입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어떤 인물을 재평가, 재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하면 어떤 인물을 한번 다뤄보고 싶으세요? 저는 전부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분이에요? 허균. 조선의 천재 허균. 아주 비극적이면서도 특이한 인물이죠. 그 왕조시대 때 아주 민주적인 발상을 해서 신분 철폐를 주장을 하고 적서 타파, 그러다가 이제 사대부들의 미움을 사서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는데요. 이 허균의 일대기 짧지만 그런 일대기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아주 최근 세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개혁하려다가 결국은 주류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고 그래서 흔들흔들거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어떤 소수 집단의 어떤 나름대로의 목소리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배 언론에 저항하는 어떤 시민 언론 이런 좀 구도로 좀 영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감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들 감독하셔야 될 때 정말. 윤성은 평론가는 어때요? 영화 감독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에 나온 작품 중에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중정의 또 부장과 그 정치하는 인물들을 다룬 작품인데요. 그래서 한 번쯤 또 다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말씀해주신 이 시기가 참 찬란했고 때로는 암울하기도 했던 두 가지가 공존했던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는 또 우리 스승이기도 하고 또 미래의 등불이기 때문에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한국 정치사 격동의 시기를 목격하신 분인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박수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 소송을 피하고 영화 초기에 가처분 소송 같은 게 들어오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박정희 시대 18년을 사실상 지배한 것은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정보기관이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18년이 공백기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 한국중앙정보부의 부장들과 또 이들이 주도한 공작정치, 이걸 소재로 한국 정치 이면사를 들춰낸 분입니다. 김충식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북소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책을 좋아하고 교통방송을 애청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불려 나와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30년간 기자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엄청난 금기의 영역, 공포의 영역이라고 했었던 중앙정보부, 이것에 관련된 최고의 수장, 그리고 그 제목을 남산의 부장이라고 해서 장장 2년 2개월 동안 제목을 연재해서 장안의 화제가 됐는데요. 사실 이 주제 다루다가 나도 좀 다치는 거 아니야, 공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뭐 저의 공이라기보다는 이 기획을 하고 제가 했고 이름도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색한 이름을 지어서 편집국 그 선배들이 뭐 이름이 왜 이러느냐 라고 하는 반론도 있었지만 지금 뭐 영화도 되고 있어 제법 좋은 이름처럼 돼 있죠. 근데 그래서 제 전적인 뭐 공이라기보다는 채택해준 동아일보와 당시에 편집국장인 김중배 국장이 그걸 용기를 가지고 채택을 해 주신 것이 크고요. 그 이유는 이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1961년에 군사 쿠데타를 한 박정희 정권을 18년 동안 지탱해온 중추 권력기관인데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지배하는 그런 기구인데 이걸 아무도 안 쓰고 넘어간다는 건 좀 그렇지 않은가. 그게 90년 당시에 벌써 30년 과정이지만 그거를 어떤 신문사, 어떤 기자도 안 쓰고 지나간다는 건 이건 기자들로서는 좀 직무유기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백을 동아일보가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 기획안을 냈고 그게 채택이 다행히 되어서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이 남산의 부장들을 통해서는 어떤 얘기를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허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을 둘러싼 그 불나방 같은 인간 군상들의 치열한 뜨거운 그 불길을 향해 뛰어드는 그 모습들은 역사책에 수없이 그 어리석음이 지적되면서도 되풀이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성찰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사에서 또 국가 건설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갖고 있는 그 18년 동안의 사람들이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무대를 통해서 어떻게 명멸해 갔는가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역사 이야기면서 동시에 사람의 이야기 그렇죠.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게다가 우리 김충식 교수님은 저널리스트 논픽션 저술로 최대 베스트셀러 기록을 가지고 계신데 이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중정이 벌인 이 정치 공작 비화가 단행본으로 출간된 이 책이 한일 양국에서요 5만 부 아니고요 52만 부가 팔리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관심이 있었다는 건 참 특별한 현상인데요. 예상하셨어요? 어느 날 그 츠루신스케라고 하는 한국의 그 데이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섬유 회사를 지사에서 지사장을 하던 분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저희가 일본에서 좀 번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일본에서 팔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출판사를 교섭을 했는데 일본 최고의 출판사인 강담사가 출판을 하겠다고 한다. 일본말로는 고단샤라고 합니다. 아주 큰 출판사죠. 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출판사 자체에서 평가를 내가지고 찍어내는 것이니까 성공을 한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출판사로서는 뭐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11.26 사태가 지난 지 얼마 안 됐고 남산의 중정부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존해 있고 심지어는 뭐 물러났다고는 해도 아직도 영향력이 아주 클 때였는데 그렇죠. 그 인터뷰이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정보를 끌어내고
신문에 연재를 하고 나중에 책으로까지 그 과정이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집념이고 일에 대한 애정으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죠.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닙니다. 밤중에 일요일 밤 10시에 눈이 내리는데 그걸 가는 것은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근데 일요일 밤 10시? 그때는 그런 늦은 시간에 가시나요? 다른 데를 갈 데가 없으니까. 대부분 집에 계시니까. 나는 영장도 없잖아요. 기자니까. 무슨 주택 주거 침입을 해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인이 스스로 문을 열어줘서 입을 열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만나주니까 자,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나는 영장도 없다. 그러면 결국은 뭐 고향에 갔다, 뭐 동창회 갔다, 교회 갔다 이렇게 피하시는데 하루 종일 뭐 한 일주일을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일요일 밤 10시가 됐어요. 근데 밖에 눈이 내려요. 이 시간에는 그 사람이 집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 진짜 시간에는. 다른 데 갈 데가 없겠다. 네,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겨울에. 네. 갔죠. 무작정 갔어요. 일종의 반쯤 넋이 나간 상태죠. 저는 오직 그 사람 만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했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죠. 그 사람도 내가 왔다는 걸 알겠죠. 얘가 왔다. 왜냐하면 전화로 수시로 쑤셨으니까. 그때 한 시간쯤 지나니까 누구요? 그래서 저 동아일보 안무개입니다. 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안 만납니다. 그래서 인기척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기다려요. 예, 누가 좀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신경전 안에서 밖에서 신경전 얼마나 신경 쓰였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좀 두드렸더니 왜 안 가고 경찰을 부를까요? 나도 약간 화가 나서 내가 돈을 끌어온 것도 아니고 취직을 부탁하러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기자의 직분으로 뭘 좀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손님에 대한 예우도 이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오히려 이제 좀 필요 없어요. 안 만납니다. 근데 또 아깝잖아요. 있는데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분위기를 보니까 가족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느낌상. 딱이네요. 그래서 또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예. 그랬더니 1시 좀 넘으니까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참 지독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냉장고에서 맥주 꺼내가지고 이제 한 잔 나누면서 이제 얘기가 터져가지고 동이 틀 때까지 엄청난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그처럼 그 사람을 만나는 작업 자체가 맨손의 기자로서는 그냥 일에 대한 열정과 자기 완성에 대한 집념 그런 것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아마 파급파급하면은 아마 또 저희도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12.6 사태 있었을 때는 너무 아기여서 기억이 없지만, 네,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두환 정권 그리고 노태우 정권 때는 확실히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보통 사람을 표방해서 그게 좀 유행어가 되기도 했을 정도였는데요. 또 당시 게재하셨던 사진 한 장이 상당히 또 정부를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로 논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당시에 1961년도에 반혁명죄로 잡혀가던 장도연 옆에 오른쪽에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어서 그때 당시 그 대위였었죠. 끌고 가는 네. 호송되던 그 장도연 오른편에 노태우 전 대위가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됐었다고 하는데 왜 그랬나요? 이제 그것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릴리스한 사진이었고 아무도 그 사진에 노태우가 들어있는 것은 몰랐어요. 사진은 공개됐지만 그 사진은 뭐 그 얼굴이 누군지 해방 20년사라고 하는 정부 공인 간행물 도록에 나오는 건데 저도 몰랐죠 처음에는. 근데 일에 미쳐가지고 그 들여다보면서 자료를 뒤졌다가 장도영 사진을 다시 찾다 보니까 비슷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방첩대 소속이었는데 그 칩이 살아 있었어요. 톱이. 그래서 그 양반한테 들이대니까 나도 몰랐는데 이게 노태우가 맞다. 바로 이날 호송을 노태우가 했던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노태우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신문에 실었는데 그게 뭐 국가원수 모독이느니 뭐 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뭐 예의가 아니느니 해서 좀 상당히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 남산의 부장들 서문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아직도 박정희 시대의 그늘에 갇혀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20년 전에 책을 쓰실 때도 서문의 첫 줄에 등장했던 글입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아직도 박정희 시대의 그림자에 갇혀 있다. 좋든 굳든 그것은 1990년대를 살며 다음 21세기를 내다보는 우리의 숙명이요 제약일 것이다. 박정희의 경호실을 거친 전두환 노태우 장군은 12년째 후계 대통령이다. 또 5.16 동지인 김종필 씨는 지금 집권 민주자유당의 대표 최고위원이다. 박이 배척했던 김영삼, 박이 미워한 김대중은 모진 박해를 뚫고 살아남아 1990년대까지 여야를 이끌고 대권을 겨룬다. 그가 키운 사업가 정주영은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정권 창업을 노리고 있다. 박정희 시대 그늘에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 현재 진행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가님이 보시기에 지금은 어떤 것 같으세요? 근데 그 그림자는 미세먼지처럼 우리한테 스며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태극기를 신봉하는 분들의 그 마음에도 그 딸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그 최순실에 농락당한 그 무능한 대통령에 대한 것보다는 박정희가 남긴 레가시, 유산, 정신에 대한 신봉이 더 크다고 볼 때에는 여전히 박정희 시대의 그림자는 2020년에도 유효하게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지금 그 개혁과 진보를 지향한다고 하는 그룹에서도 그 박정희 시대 그 지하실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이렇게 그 육신을 희생당한 사람들의 정당성의 토대 위에서 개혁과 진보를 앞세워 정권을 찾기도 하고 또 열심히 뭘 하는데 그것이 시행착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패도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하는 것 보면 여전히 우리는 박정희 시대의 그림자 안에서 뛰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보면 인간 박정희 또 정치가 박정희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김충식 교수님이 가장 꼽고 싶은 박정희의 모습 이걸 좀 얘기하고 싶다 하는 어떤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유능한 CEO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빈곤한 나라를 국민소득 80달러대의 나라를 좀 그 힘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고 또 그걸 관철하는 의지도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은 노력도 했고 반면 정치와 민주주의를 혐오하고 그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 그것은 뭐 군인이기 때문에 또 일제하에 제국주의 군대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의 특성일지도 모르겠으나 그런 한계가 있었고 또 나아가서 12.6쯤 그러니까 76, 78 이런 년대에는 그 사람을 쓰는 해안 총기 같은 것이 많이 좀 흐트러지고 그 유능했던 CEO가 성공해가지고 약간 꼰대가 되고 마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예컨대 차지철 경호실장을 중용한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월권 경호실장이 되어서 일종의 그 군사령부 같은 것을 자기가 지배하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 밑에 전두환 준장을 데려다가 작전 차장벌 시키고 3스타를 데려다가 경호 차장을 시키고 또 청와대 밑에 경복궁 밑에다 땅굴을 파가지고 탱크를 주둔시키면서 경호실에 무슨 탱크가 필요 있겠어요. 그러한 그 월권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았어야 됐다 최소한. 그런데 그러한 사려 깊지 못한 경호실장을 중용하고 또
또 방치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김재규를 견제하는데 활용하다가 결국은 김재규의 총성이 울리게 되는 데까지 이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볼 때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따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경제라는 측면에서 정말로 못 사는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진두해서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지만요. 박정희 대통령의 청렴결백한 이미지가 있어요. 막걸리를 즐겨 마시고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한 이미지가 한편으로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뒤쪽에서는 뭐 김형욱, 이후락, 김재규, 차지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능수능란한 공작 정치의 그 모사로서 그러니까 부하들을 절대로 한쪽을 100% 신임하지 않고 반드시 적대 세력을 한쪽으로 키우면서 충성 경쟁을 유도하고 그런 방식의 아주 공작 정치에 능한 사람의 이미지가 또 한편 있고요. 그러면서도 정치 자체를 굉장히 분란으로 생각을 해서 정치를 싫어했다라는 거죠. 정치 혐오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점으로 모순적인 인물이 아니었었나라는 기억이 납니다. 책을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78년에 1월 청와대 출입 기자 오찬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야당은 입만 열면 정치 부재라고 하더니 막상 국회를 여니 할 말은 다 해. 여당 의원들은 내 눈치 보느라고 말을 않지만 속셈은 국회에 국정감사권이 부활돼 암행어사처럼 쟀으면 하고 바랄 거야. 여당 의원도 간섭 없이 자유의사로 묻는다면 국정감사권은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될 거야. 내가 알지. 그러나 우리 형편의 국회는 국정감사가 없는 지금 정도가 좋아. 네. 그래서 양성철이 이런 박정희를 정치적인 몽둥이와 또 경제적인 그 홍당무를 마음대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직업적인 군인이기는 했지만 어떤 대외적인 정치가로서는 좀 부족했다라는 익숙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큰 테두리에서 보면 11.6은 그 쿠데타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쥐어가지고 성공한 CEO가 18년 집권을 하는 사이에 본인은 나 말고는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사람이 없다는 고집이 생겼고 그게 절대 권력화된 게 유신 말기이고 국민은 백성은 해외에 다녀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고 이게 비정상이다. 그렇죠. 그리고 유신체제라는 게 지금 긴급조치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뭐 9호까지 내려가지고 뭐 말도 못하게 하고 전파도 못하게 하고 뭐 그때마다 잡아 넣어가지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1000명 정도의 전과자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내성만 커졌고 저기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그 한계 기업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계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걸어가기 어려운 권력이라고 하는 생각은 국민은 하는데 본인은 내려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빅뱅이 11.6입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 사려 깊지 못한 차지철의 입에서는 뭐 탱크로 좀 밀면은 일시적으로 무너질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치를 안정화하고 뭐 부강한 나라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는 착각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김재규 같은 사람은 이제 대국을 모른다. 대국이라는 얘기는 벌써 복잡 다기화한 한국 사회의 이런 성숙사회의 일면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정치의 옷을 입히자고 하는 게 김재규의 생각의 일부였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총격 사건으로 끝이 났다. 이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 이 제1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부터 해서 마지막 중앙정보부장 설이 이 전두환 취임까지 담겨 있는데 독자로서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부장은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뭐 김재규, 네. 김영욱, 그렇죠. 그리고 이후락 이 세 이후락.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이 책 속에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박정희는 김영욱의 별명 남산 멧돼지, 돈가스에 걸맞는 저돌적인 추진력을 정권 방어의 무기로 10분 활용했다. 김재수는 고인 박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가 두렵다면서도 박 대통령은 김영욱을 참으로 잘 부렸다. 김영욱이 그렇게 한 사람을 제외하곤 아나무인으로 굴었던 배경은 박 대통령의 용인술이다라고 증언했다. 당시 권력 핵심부의 움직임을 잘 아는 인사들은 한결같이 박정희 용인술의 요체를 분할 통치,
즉 실력자 간 이간질, 충동질을 통한 충성심 우려내게 있었다고 요약한다. 정말 인상 깊은 구절이었는데 이 세 사람 어떤 사람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들을 어떻게 움직였나요? 그러니까 김종필 씨는 군사 쿠데타의 주체 중에서도 가장 이제 식견이 뛰어나고 또 사실은 나름의 비전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정보부를 구축하고 본인 말대로 목수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김형욱에 의해서 초기 정보부가 이제 개념 규정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김형욱의 그 폭력이라고 할까? 약간 지금 트럼프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가학성을 정치에 활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효과를 보기도 하고 하는데, 김형욱은 또 폭력은 또 쓰다 보면 또 스스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점점 좀 포악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 누적된 불만이 되고 원성을 사게 되고, 또 그런 사이에 이제 힘이 몰리니까 뭐 돈도 쌓이게 되고 해서 결국은 박정희가 6년 7개월 만에 이렇게 김형욱을 내보내게 되었고, 그 뒤로 잠시 이제 좀 숨고르기라고 할까, 김계원이라고 하는 뭐 좀 선량한 정보부장이 이제 왔는데, 역시 그 박 CEO 입장에서는 제대로 주물럭 펼락하는 그런 힘을 발휘를 못하고 해서 결국 이제 이후락이라고 하는 꽤 많은 많은 사람을 다시 이제 정보부장으로 기용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굉장히 큰 그 미스인 거죠. 그러니까 정보부장까지는 안 시켰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이 김대중을 납치하면서부터 유신 정부가 그렇지. 급속하게 금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납치한다고 하는 그런 발상은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박 대통령은 납치까지는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내가 파악하고 있고, 그건 이후락이 납치라고 하는 굵은 사고를 치면서 박근혜와 자기의 멀어진 관계가 2인 삼각으로 달라붙어서 도저히 떼어낼 수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러한 그 국가적 범죄이고 그런 어려운 일을 그 씨앗을 남긴 것이 이후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 권력의 한 뭐 불나방으로서 위대한 그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많은 잔재들을 연년세세 남겨두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저희들이 이제 진짜 눈여겨봐야 될 것은 70년대 유신 체제. 예. 정권의 아주 엄혹한 언론 통제 때문에 사실 언론이 제 기능을 못했었고, 그래서 자유언론 실천 선언 이런 것들이 언론인들이 저항을 했었죠. 그러나 저항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모든 것들이 검열됐고, 또 광고도 못하게 하는 사태까지 발생해서 일종의 계엄적 언론 통제 상황, 이런 것들이 이어져고 있었다. 말씀드리신데, 예. 동아일보에 78년 봄에 입사해서 보니까 네. 편집국이 있고 그 중간 보스가 부국장 2사람인데, 그 사이에 편집국장이 앉는 소파가 하나 있어요. 네. 그 자리에 편집국장이 앉는 게 아니고 중앙정보부 조정관이 앉아 있어요. 예. 이게 하겠어요. 신태영이라고 하는 그것도 공군 대령인데, 네. 현역 대령이 정보부가 워낙 조직이 커지니까 정보부 자체의 요원만으로는 파견할 수가 없으니까 군대에서 차출해다가 군인 신분을 정보부로 해서 신문사에 그 인스펙터로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예. 지금으로서 상상도 상상도 할 수 일인 없는 거예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불통의 사회가 결국은 11.6이라고 하는 저항의 마지막 끝단에 사건이 나타나게 됐고, 동일하게 박근혜 정부도
이러한 불통의 상황을 그대로 연출했고 그것이 탄핵으로 이어졌다라는 어떤 역사의 어떤 순환을 느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1979년입니다. 제2의 권력자라고 불리던 중앙정보부장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암살하기 전 40일간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가 또 등장을 했죠.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이 책을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중정이야. 죽었다 치고 더 말해봐. 재밌는 거 아는 거 같은데. 거기서 막 계속 나도 김회장이 막 자기가 한 일 정확히 몰라? 이건 말했지! 이병헌, 유민호 감독님 신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동룡의 원작은 그 동아일보에 1990년도에 한 26개월간 연재가 됐던 취재록인데요. 중앙정보의 시작과 끝을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되게 방대하게 아주 심있게 서술하고 있는 원작입니다.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의 어떤 문을 닫는 마지막 그 40일의 순간을 영화에 담아보았습니다. 군대에 갔다 와서 우연찮게 책을 접했고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어떤 한국 근현대사가 되게 흥미진진하게 그려져 있어서 무척 재밌게 봤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도 참 충격적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 동아일보 그 기자셨던 김충식 기자님의 어떤 그 기자 정신이 저는 매우 거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되게 흥분하지 않으면서도 깊게 파들어가서 아주 날카롭게 해부해내는 어떤 그런 기자 정신이라고 할까요? 많이 미흡할 수 있겠지만 영화로 그런 어떤 원작의 정신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왜곡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감독님과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저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그 안에서 인물이 보여주고자 하는 감정들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김 부장도 내가 그만두길 바라나? 제가 가까이 옆을 지키겠습니다. 근현대사에서 아주 큰 사건이고 그리고 변곡점을 이루는 큰 사건입니다. 단순히 이 영화가 시네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극장 밖을 나가서 이 영화의 못다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다면 저는 감독으로서 무척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산의 부장들 52만 부의 베스트셀러였는데 이게 책으로 이렇게 널리 팔리는 것과는 달리 또 영화로 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느낌이 좀 다르셨을 것 같고요. 좀 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네. 네, 재밌게 봤습니다. 우민호 감독이 2016년에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영화를 찍고 싶다. 그래서 그 영화가 안 될 거다. 10명의 그 다큐를 쓰고 사진첩을 만든 건데 사진첩이 어떻게 해서 영화가 되겠는가. 2시간 동안
관객의 몰입을 유도하는 영화로서는 내가 하는 한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제가 구상이 있습니다. 무슨 구상인가요? 그랬더니 말론 브란도가 나오는 대부처럼 설정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듣는 순간에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도청, 미행, 납치, 암살, 밀수 이런 것들을 국가 공권력이 남산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그 마피아 영화, 대부 같은 데 나오는 전형적인 소재들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러면 뭐 말이 되겠네. 그렇지만 시나리오는 뭐 따로 내가 쓰는 거 아니죠. 그랬더니 그건 뭐 제가 알아서 네. 알겠다. 예, 그렇게 진행이 그렇군요. 됐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시대를 경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평가도 그렇죠. 사실 달라질 수 있고 네. 느끼는 바도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들은 11.6 사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니 그럼 편집자께서 청소년 조금 정도가 설명해 아니라 주시겠어요? 네, 청소년 정도가 아니라 40대까지도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50대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청소년기에 탱크 소리도 듣고 총소리까지 못 들었지만요. 그때를 생생하게 겪었습니다. 근데 잠깐 배경 설명을 하면 이 11.6이 결국 권력 암투냐? 아니면은 뭐 다른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텐데 결국은 두 가지 면모가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11.6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마 사태라는 국민적인 저항이 부산과 마산 일원에서 아주 거센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위수령이 그때 뭐 선포가 되고 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이 통치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차지철은 무력으로 탱크를 동원해서 몇십만 명쯤 죽이는 건 유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공언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독재의 부딪힘 그것이 큰 배경이 되고 있고 또 작게는 권력 내부의 중앙정보부장과 경호실장이라는 큰 세력의 부딪힘, 누가 충성 경쟁 내지는 권력 경쟁에서 벌어진 그런 측면,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총을 김재규 부장이 쏜 거죠. 그때 한마디가 각하 정치 똑바로 하십시오라는 말로 외침과 함께 총을 쐈다는 게 11.6 사태의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갈리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하 정치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이게 반역가로 보아야 할 건지 아니면 혁명가로 보아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갈리고요. 영화를 보면서도 아마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떠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김재규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각하는 늘 정보 좀 잘 수집해봐 라며 나에게 화를 냈다. 거기에 야당의 약점을 딱딱 잡아내서 네. 왜 정부부 마음대로 정치를 끌고 가지 못하는가 맞아요. 이런 부분이 그런 있습니다. 말까지 같이 있고 그리고 내가 부마 사태가 시민 호응이 높은 민중봉기이므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하자 각하는 화를 내시면서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하지 나를 두고 사형이야 시키겠나?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사형을 시켰다는 건 이제 4.19 때 발표 명령을 했던 사람이 이제 처형을 당하니까 내가 하면 누가 나를 처형하겠느냐 밀어붙여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신민당의 배후가 있다. 신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김재규 씨는 역사의 증언을 하는 거죠. 이 독재자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 어떻게 보면 좀 이성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이었다라고 증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되어서 공개석상에서 얘기한 내용을 제가 점검해 보면 당시에 김재기와 차지철 간의
알력과 암투는 김일성과의 전쟁은 저리 가라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바로 지근거리에서 자기는 차지철을 모시는 입장에서 작전차장으로서 볼 때도 그만큼 지독하게 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결론적으로 보면 그 대통령이 차지철의 그 그릇을 평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을 했어야 될 문제가 총명이 흐려졌다고 할까, 좀 너무 노쇠해졌다고 할까,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성취가 너무 컸기 때문에 또 그 성취에다가 장기 집권을 18년째 이렇게 해오면서 그 해온 긴급조치라든가 무슨 그 인혁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쌓아온 그 업보들이 너무 커서 내려가려고 해도 너무나 엄청난 그 낭떠러지가 보이기 때문에 내려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와 있는 것을 김재규는 보았을 것이다. 거기에서 이제 미국 대사라든가 미국의 이런 그 뉴욕타임스라든가 이런 보도를 보면 박정희 정권은 제거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엘리미네이트 뭐 이런 것을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든 홀브루크 이런 사람들이 뉴욕타임스 선데이 매거진에 공공연히 써요. 그거는 국내에서는 모르지만 김재규는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보통 그 뚝 위에서 보는 사람으로서 보통 엄혹한 순간이 아닌데 이거를 여전히 탱크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하는 상황은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김재규 변호인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내가 취재한 결론도 거의 그 인사 잘못 그리고 차지철과 주변을 관리를 잘못한 것이 결국 11.6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김재규가 재판에서 했던 말도 있었잖아요. 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대통령을 살해했다 이런 말을 또 남기기도 했었는데, 그럼 김재규라는 인물에서 대해서는 좀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이미 상당 부분 재평가는 되어 있고요. 그 예를 들면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장군의 발표 또 뭐 대체로 맞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은 과장되거나 좀 그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의도성을 넣지 않으면 내란 목적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폭행치사하고 살인하고는 그 인텐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그 우발적인 충격은 맞는데 그 우발성이라는 게 그 자리에서 화가 난 게 아니고 여러 해 동안에 켜켜이 쌓인 것에 대한 우발성은 결국 계획성이 아닌가. 그리고 그냥 계획성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러면 왜 했느냐에 대해서 유신이라든가 뭐 민주화 열망이다 이렇게 걸면은 너무 추상적인 그 공소장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고 포장한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수사본부의 대체로 전후사정은 맞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드러내야 될 부분이고, 뒷부분에 김재규의 그 최후 진술 안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너무 앞세운 부분은 액면 그대로 다 평가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자기는 차지철에 대한 증오 그리고 현상 타파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은 맞지만은 그 궁극의 해석의 결과인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혁명이지 그것은 그 역사에 남기기 위한 본인의 변설에 가까운 것이고, 실제로의 행동은 약간 권력 암투로 인한 약간 그 우발적인 이런 총격의 측면이 있으므로 그 중층적이고 다층적인 것을 이론적으로 김재규는 뭐 혁명 열사라든가 김재규는 뭐 단순한 뭐 흉악범이라든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재평가가 이루어져 있고, 네. 변호인들과 그 여러 취재 기록들에 의해서 많이 검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줄에 뭐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없을 만큼 미묘한 심리 그리고 미묘한 이야기들을 다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산의 부장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독자들에게 이 책이 어떻게 의미를 남기기를 바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서
그 백미러를 보지 않습니까? 중앙에 있고 좌우에 그렇죠. 있는 것을. 그것은 앞으로 잘 달리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남산의 부장들과 박정희 시대 18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로 잘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백미러에 들어있는 우리의 피할 수 없는 그리고 필연적으로 거쳐왔던 그 역사에 대해서 직시하고 성찰하는 것이 미래를 제대로 열어가는 길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맞아 떨어지는 그런 표현이 박수를 아니었나. 쳐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옛날에 책 읽었을 때 역사란 무엇인가 E.H.카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끝없는 대화다라고 얘기했는데 백미러의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너무 재밌게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가 또 한 번 총선 과정을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역사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어두운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남산의 부장들 얘기를 나눌수록 더 흥미로워서 이거 사실 분량이 엄청나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꼼꼼하게 정독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리고 시간이었어요. 영화도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네, 영화에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정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네. 잘 녹아져 있기 때문에 영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김충식 작가님 모시고 깊은 이야기 또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봤어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독서 모임 리더들의 북적북적과 명사들의 추천책 릴레이북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하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같이 하고 싶은 활동은 이거 세 번째인데요. 영남이나 정리 품앗이를 통해서 약간 좀 실전 경험을 좀 비슷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요? 네, 저희가 정리에 대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요? 네. 여기 독서 모임 아닌가요? 아, 독서 모임 맞아요. 저희는 정리라는 주제로 독서 토론을 하고 있는 로그나비라고 합니다. 의문문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의문문. 그리고 두 번째는 존칭. 저는 이제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삶에 가져다 두는 어떤 효과나 이점 이런 거를 되게 깊게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리를 되게 미루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정리와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 독서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주로 정리책을 읽어요. 정리책을 읽고 나름 공부하고 저의 경험하고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거기서 좀 현재 최적화된 어떤 정리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편이에요. 화장실 한 부분 7시까지 청소하셨습니까? 그리고 회사 책상 8시 10분까지 정리하셨습니까? 이거로 통해서 계속 일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규칙적인 습관이 패턴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체크함으로 인해서 또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피드백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거 해야만 되는 거. 이 책에서는 그 10년이 넘는 그 정리 분야에서의 이분이 걸어온 그 길에 대한 내공이 여기서 다 느껴지고 있어요. 아래에서 5번째 줄.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인 것이다.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를 비싸서 좋은 게 아니라 이 물건은 우리가 얼마나 잘 쓰냐,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저는 57페이지에 5번째 줄 보면 단언컨대 우리의 인생이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몇 시간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내 체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자꾸 이제 인정하지 않고 많이 하려고 했었던 오히려 욕심 때문에 정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같이 얘기하면 좀 제 생활에 적용하는 힘? 원동력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서 함께 읽을 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이 된 모델 한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민아 잘 지내니? 이거 되게 쑥스럽다. 너의 생각이 너무나 통통 튀고 또 어떤 대답을 할지 이제 기대가 됐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와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한번 소개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기대하고 있을게. 안녕. 좋은 의미로 이렇게 지목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영광입니다. 네. 축구 예능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밑에 코치님이 김재성 코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도 저희끼리 또 따로 볼도 차기도 하고 최근에 또 되게 인천으로 코치직을 하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반갑게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맥주 한 잔을 먹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나도 이제 드디어 어른이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좋았어요. 그게 아쉬운 게 있다면은 대중교통 탈 때 버스 요금이 300원 정도 올랐다는 거 말고는 혼자 여행을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특히 국내에서 저희가 이제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도시에만 늘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지방에 가서 좀 보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보고 그러고 싶어요. 많이 돌아다니고 싶어요. 바로 이 해리포터. 그 위즐리 형제를 되게 좋아해요. 찌질하잖아요. 근데 그 찌질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랑도 약간 비슷한 면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해리랑 헤르미온느랑 이렇게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찌질하고 멍청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아리따운 여자친구도 사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퀴디치요. 퀴디치를 꼭 같이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버터 맥주를 많이 먹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맛이 조금 궁금했던 것 중 하나예요. 좀 자기는 상상력이 되게 좀 뛰어나지 좀 부족하다. 그리고 한 번 빠지면은 엄청 잘 빠지는 사람한테 되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좀 이 사람 이런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면은 너무 재밌기 때문에 저는 1편부터 7편까지 다 책으로 읽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은 이 장면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걸로 넘어가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진정한 덕후. 그래서 한때 물론 지금 뭐 많이 까먹긴 했지만 진짜 이 세계관만큼은 정말 짱인 것 같아요. 가르디움 레비오사. 일단은 뮤지션이에요. 되게 좀 섬세하세요, 생각보다. 정세훈 형입니다. 세훈이 형도 같이 그 축구 예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좀 친해지기도 했는데 워낙 음악 스타일이 되게 좀 섬세하고 이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책을 가지고 올지 굉장히 기대되는 형이에요. 세훈이 형 안녕하세요. 평소에 형의 그 섬세함과 그런 좀 어휘력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형은 어떤 책을 좋아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고요. 또 수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거예요. 형이 어떤 책을 가져왔는지. 그래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형. 화이팅!